40대 아재들의 느린 자기계발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느린 자기계발 이야기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도 놀라운 일 연구소의 강민수 소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또 네.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가하게 지냈습니다. 한가하게 정말 느린 자기 개발하면서 중간중간 강의도 하고 또 유튜브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량님은 어떻게 시간 보내셨어요? 아, 저도 굉장히 느리게 지내고 있는데 요즘에는 너무 덥잖아요. 너무 그래서, 덥죠. 네, 그래서 새로운 피난처를 찾아냈습니다. 어디에요? 도서관에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에 이제 출근하듯이 9시에 가가지고 퇴근하듯이 6시에 퇴근을 하거든요. 자리 하나 잡고 컴퓨터 세팅해서 업무를 보다 보면 시간이 후딱 가더라고요. 뭐 그럼 이건 시간 제약 같은 건 없나요? 뭐 2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그게 이제 컴퓨터 자리나 이런 거는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노트북 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냥 계속 앉아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좋다. 좀 경기도 변방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이 이제 좌석 대비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석이 항상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쾌적하게 여름을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에어컨 혹시 많이 켜셨나요? 저는 한 2주 전부터 가끔 잠깐 틀고 있습니다. 네. 너무 더워요 집이.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에어컨을 한 번도 켜지 않았습니다. 야. 대신 도서관에서 시원하게 도서관에서 네. 세금 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동네 도서관을 좀 이용해야 되겠네. 근데 그 새로운 느낌을 좀 받았어요. 도서관이 약간 놀이터 같다는 생각이 요즘에 좀 들더라고요. 이게 나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가끔 가면 한 야간에 가면 저희 동네는 그 지역 도서관이 저녁 10시까지 오픈을 하거든요. 오랫동안. 네, 10시까지 가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뭐 어르신들 7, 80대 분들이 많이 계시고 4, 50대부터 뭐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다양한 세대들이 모여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이건 에피소드인데 모 유명 정치인이 제가 저희 동네 도서관에 오셔서 사진을 찍히셔가지고 찍힌 건지 아니면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도서관 유명해졌죠. 뭐 긍정적인 의미로 이제 유명해지신 건가요?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그 이념에 따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매우 고깝게 보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구나. 일단 정치인과 도서관이 뭔가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리죠. 네. 정치인은 다분히 우리나라에서 엘리트에 속하는 집단인데. 그렇죠. 정치인과 도서관은 꽤 안 어울리네요. 이미지가. 안 어울리죠. 그리고 책도 무슨 SF 소설 오셨고 또 이분은 집이 강남구예요. 그러시구나. 강남구인데 저희 동네 서초구까지 오셔서 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네네네. 일부러 이제 사진 찍히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이거는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앉아 있는 자리가 그 도서관이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2층에서 계단에 올라오면 바로 딱 정면으로 보이는 바로 시선이 딱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 외곽이 아니라 딱 누구라도 알아볼 만한 자리겠네요. 누구나 알 수 있죠.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좌석 자체도 책을 집중적으로 보는 자리, 막 집중해서 책을 보는 그런 좌석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의자 있잖아요. 한량쌤 이렇게 약간 누워서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는 자리. 가끔 있는 이게 중간중간마다 있는 그렇죠. 쉬는 의자 각도가 뒤로 약간 젖혀져 있는 그런 좌석이어서 막 열심히 뭔가 탐독을 하고 정독을 하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쉬는 자리, 쏙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다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그 안에 뭐 진정성도 있고 도서관도 그렇죠. 좋아하시고 뭐 책도 좋아하시는 분들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똑같은 일이라도 조금 이렇게 노출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몸에 배어 계시다 보니까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도서관 얘기하면은 제가 방금 말한 데는 저희 동네에 좀 큰 도서관이 있고 또 주민센터 위에 조그만 도서관이 또 있잖아요. 작은 맞아요. 도서관. 큰 도서관에는 요 분이 오셨고 작은 도서관에 가니까 여기도 정치인 분이 오셨다. 요 큰 도서관에 오신 분은 좀 잘 나가는 분. 국회의원 아니지만 잘 나가는 뭐 대표급
이름만 들으면 알 수 다 있는 하시는 사람들. 분이죠. 네,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이고 작은 도서관에 오신 분은 지금 22대 국회잖아요. 네.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활동하시다가 22대에서는 낙선하신 건지 아니면은 아예 후보로 선발이 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계세요. 이분은 작은 도서관에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정치인들이 도서관 다닌다는 거는 좀 네. 뭔가 그럴 듯하면서도 좀 이렇게 생소한 느낌이 드네요. 네. 큰 도서관에 오신 분은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다음 행보를 위한 포석으로서 사진을 찍으러 오신 것 같고 작은 도서관에 오신 분은 네. 진짜 뭔가 성찰의 시간? 되게... 성찰의 시간이면 내가 진정성이 좀 느껴졌다. 네, 뭘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의 시간을 가지시는 분 같아서 네. 말을 둘 다 걸지는 않았습니다. 또 색다른 경험을 하셨군요. 네, 좋습니다. 강남에 사시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이제 겪으시고 저처럼 경기도 좀 매일 이렇게 태극기 달고 있는 할아버지만 왔다 갔다. 저희 동네도 그런 분들 많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너무 깊게 들어가면 네, 정치색이 좋습니다.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 됩니다. 오늘의 주제. 챗GPT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할 토크 주제 우리 민수쌤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어떤 주제였죠? 네, 바로 챗GPT와 함께하는 자기개발 그리고 생산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한량님하고 같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죠. 4차 산업 시대의 어떤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아이콘이 AI라고 많이 하지만 이 AI는 좀 너무 추상적인 감이 없잖아 있는데. 맞습니다. 눈앞에 딱 보여준 게 챗GPT.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AI를 상징하는 혹은 4차 산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런 아이콘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우리처럼 이제 느린 자기 개발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요 챗GPT는 어떤 도움이 될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뭔가 느림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는 챗GPT가 왠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약간 그렇죠. 어감상 그렇잖아요. 약간 효율을 추구하고 약간 이런 느낌도 첨단에 있고 빠르고 그런 아이템인데 근데 사실은 이 느림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이 챗GPT를 좀 가까이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이걸 잘 활용하면 정말 느리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챗GPT를 활용해서 굉장히 빠르고 숨가쁘게 해야 되는 일을 챗GPT를 활용해서 조금 업무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시간을 좀 확보하고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말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탐구해야 하고 또 연구해야 하는 것이 또 이 챗GPT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네. 저도 민수쌤한테 이거 챗GPT와 자기개발에 대한 의미라든가 이런 걸 들었을 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이런 느린 자기개발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이 챗GPT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럼 어떤 도움을 많이 줄 거냐 했을 때 저는 생각할 여유를 좀 더 주지 않을까? 생각할 여유요? 생각할 여유를 가지는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챗GPT를 통해서 이게 줄어드는 시간이 많아요. 시간의 효율성과 에너지의 효율성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 줄어드는 시간만큼 뭘로 채울 수 있을까 했을 때는 느린 자기개발의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삶의 제일 중요한 고민들을 조금 더 집중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요한 가치관을 좀 더 탐색해보고 탐구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뭔지 좀 더 깊게 성찰해보고 그렇죠. 거기에 시간을 좀 더 사용할 수 있고 경험도 해보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자기개발이라는 게 현실과 맞닥뜨리다 보니까 되게 시간에 쫓기는 자기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에 쫓기는 대부분의 업무들이 챗GPT로 대체가 된다면 그 남는 시간만큼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것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뭔지 내가 행복을 찾아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할 시간의 여유를 저에게 좀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느린 자기계발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챗 GPT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필수죠. 정말로 필수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챗 GPT를 어떤 점에서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챗 GPT 어떤 면에서 좀 우리 인생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포인트들이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이 챗GPT를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하는 일은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할 때 그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설계를 도와주기도 하고 아웃라인도 잡아주고 또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제시해주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왜 교육 만들다 보면 우리가 뭐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진단표도 만들고 그런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 그런 툴들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도 이 챗GPT를 활용하면은 완벽하진 않지만 완성도를 요구하는 수치를 100%로 잡는다면 한 60에서 70% 정도 수치까지는 챗GPT가 바로 만들어줄 수 있더라고요. 30을 우리가 더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사용하던 수준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또 예를 들어 최근에 지인분들하고 약간 표 같은 거 있잖아요. 슬로건이나 모토 같은 걸 만들 때 아이디어가 참 잘 안 떠오를 때 챗GPT한테 몇 가지 제약 조건을 주고 질문을 해봤더니 몇 가지를 이제 도출해 주더라고요. 근데 요걸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리니까 아이데이션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죠. 네, 이런 요 정도 뭐 중간중간 생각나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요 정도가 제일 큰 활용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좀 정리를 해왔는데 저는 좀 자기 개발에 맞춰가지고 어떤 점이 좀 도움이 될까 이게 챗 GPT 기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자기 개발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챗 GPT와 함께라면 나는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자기계발이라고 하면 명확히 자기계발이 뭐냐? 그때 저는 자기계발은 성장인 것 같아요. 배움과 성장. 챗 GPT가 이 성장의 과정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캐시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4가지 영역에서 성장과 학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에는 이 4가지 배움밖에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식의 배움이에요.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하는 머리로 배우는 거. 네네. 뭘 아는 거죠, 그냥 아는 거. 이해하거나 암기하거나 뭐 이런 영역.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배움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쉽게 설명하면 경험이에요. 몸이 배우는 거예요. 뭔가 스킬을 익힌다거나 이런. 맞아요. 그래서 S에 해당하는 거죠. 지식은 아까 K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태도. 그래서 우리가 뭐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진 뭐 태도 같은 게 또 있을 거고. 태도는 쉽게 설명 그냥 마음가짐이라고 하면 그 마음가짐도 이렇게 배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째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성장해 갈 만한 모멘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습관이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을 배워야 된다. 성장하기 위한 습관.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이 4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 기술, 그다음에 태도, 습관. 이 4가지 영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면은 한 영역에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제 법칙이죠. 그럼 이게 KASH에서 그래서 캐시의 법칙인데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 미국인가 영국인가 아무튼 보험회사에서 영업사원을 가르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나온 게 요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럼 4가지 영역에서 이제 성장으로 풀어보면 지식적인 성장에는 챗GPT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식적인 성장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는데 효과가 가장 떨어지는 게 뭐냐면 자료조사예요. 자료조사. 그렇죠. 리서치하는 시간이 맞아요. 제일 많이 소요가 되죠. 뭔가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는 거는 사실 그 전체 프로젝트 기간 한 20%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80% 정도는 그 합리적인 사고를 도와주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고 분석하는데 더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원문이나 원 자료를 넣으면 요약도 해주고 애초에 그냥 관련 자료 찾아달라 그러면 찾아주고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캐시의 법칙이 있다. 그거에 대한 사례를 찾아줘. 그러면은 사례도 이렇게 찾아주고 해서 제가 예전에는 시간을 들여가지고 찾고 정리하고 해야 됐던 그 시간들을 얘가 획기적으로 줄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결론 내고 나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산하고 오히려 이런 제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늘어났고 내 생각에 더 많은 근거들을 찾고 덧붙이다 보니까 나만의 영역이 또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약간 비서 같은 거죠. 개인 비서와 같은 개인 역할. 비서 같이. 그래서 예를 들어 비슷한 경우에 방송 작가도 어느 정도 이제 거물급이 되면 이제 뭐 막내 작가나 그렇죠. 네, 시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내 작가한테 위임하는 일들을 보면 대부분의 일이 그렇네요. 자료 조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가장 효과성이 없다는 거죠. 가장 위에 올라갈수록 자료 조사해온 자료를 가지고 구성하는 일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한 줄로 쫙 일관성 있게 꿰매는 일을 하는 거지. 결국에 자료 조사 자체는 프로젝트 내에서 크게 효과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걸 챗 GPT가 해주는 거죠. 아니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로망 중에 하나가 내 연구소 내에 그런 연구원들 맞아요. 서너 명이 있으면 같이 협업을 하면서 혼자 살 수 없는 더 높은 수준의 뭔가를 맞습니다.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이제 챗 GPT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나만의 연구원들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네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지식도 그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만 딱딱딱 가져갈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그냥 지식을 쌓으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존재하잖아요. 필요하죠. 네. 그래서 뭐 2시간, 3시간, 네. 4시간 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시험도 하루 남았다 그러면 벼락치기 한다고 그렇지. 엄청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이라는 게 항상 이 지식적인 공부라고 해야 되나 학습이라고 해야 되나 항상 따라다니는데 맞습니다. 네. 챗 GPT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요약하고 분석하고 나한테 이제 보여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적인 성장에 좀 잘 이용하면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례라든가 네네.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를 네. 얘가 또 조사해가지고 알려주니까 거기서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시발점이 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쌓아놓는 게 관건이었어요. 근데 이 챗 GPT가 등장하면서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식도 이제 소비적인 지식이 되어버렸다. 그냥 필요할 때 그냥 찾아서 이렇게 써버리는 거지. 언젠가를 위해서 적금 넣듯이 계속 이렇게 쌓는 그런 지식이 이제 아니겠다. 그러면은 지식적인 성장도 쌓는 지식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필요한 지식들을 많이 찾고 그거를 어떻게 잘 구성해서 하나로 꿰어내느냐 그런 능력이 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좀 궁금해진 게 한량님에게 네. 그 지식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챗 GPT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이 더 방대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작업 중에 뭐 리서치나 몇 가지 일들을 챗 GPT가 대신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꿰어내서 뭔가 완성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개인적인 걱정이나 우려는 그러다 보면은 개인이 뭔가 지식을 내 안에 축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거는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네. 이거 꿰어내는 작업을 할 때 그 꿰어내는 걸 하나의 능력이라고 비유를 하자면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이제 지식이라는 어떤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지식을 습득해야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떤 나의 그 꿰어내는 능력을 어떤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챗GPT로 인해서 오히려 그 꿰어내는 능력이 조금 더 약해지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조금 들긴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맞아요. 생각하세요? 일장일단이 네. 다 있기는 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베이스 지식은 있다. 네. 그거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습득을 해야 네. 되는 지식이고 우리가 그냥 익히 알고 있는 타이틀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학사라든가 석사라든가 박사라든가 적어도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박사는 혼자서 뭔가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뭐 학사, 석사, 박사 나름대로의 그 지식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기반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소비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결국에 전문가라는 거는 눈앞에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제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였냐면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사람한테 물어봐고 그 사람이 자기 지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많이 안다는 게 곧 그 사람의 가치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문제를 실제로 풀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답변을 내놓는 게 만약에 전문가라고 한다면 과연 내 안에 많이 쌓는 것과 아니면 저 많은 정보 안에서 적절한 답을 찾아내는 능력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문제를 빨리 푸는 방식일까? 라고 했을 때 물론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혼합이 되면 그렇죠. 네. 좋겠죠. 그럼 거의 기술적인 쪽에서 말하는 뭐 명장이라든가 이렇게 되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네. 있고 정보를 활용하는 기술도 있고 네. 그럼 베스트겠죠. 물론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흔치 않죠. 한두 명 손에 네. 꼽으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전문가의 모습은 그런 정보들 사이에서 적절한 문제 해결법을 찾아낼 수 있고 또 내 안에서 그걸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노하우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정도의 타협점에서 전문가라는 그룹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도 그 정도 선까지 끌어올리면 이제 전문가라고 자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쉬워졌지만 진짜 전문가가 되는 것은 더 어려워졌죠. 그런 맞아요. 상황이네요. 네. 맞아요. 그 유튜브 보면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의 뭐 절반은 다 전문. 근데 예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전문가는 항상 옆에 그 타이틀이 막 달려 있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뭐 박사가 달려 있다거나 뭐 어느 대학의 무슨 교수라거나 그렇죠. 혹은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회사에 20년 이상 몇 년 경력의 실무자 뭐 이렇게 세 번째는 어떤 책을 쓴 저자. 저자.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예전에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학력. 두 번째는 경력 막 20년 이상 막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가 관련 책을 썼다. 저자. 그 세 가지가 이제 전문가의 대부분이었어요. 그 세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견이 없어. 그렇죠. 남들이 뭐라고 안 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세 사람한테 물어보면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본인 스스로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것도 이 연장선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전문가는 누군가의 질문과 누군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이지 않나. 전문가에 대한 정의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이 솔루션들이 내 안에 쌓는 것과 이제 바깥에서 양질의 정보를 찾아내는 것, 답을 찾아내는 것, 그게 또 하나의 능력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죠. 근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전문가는 도구가 없으면 일반인과 다를 게 없어요. 노트북이 있어야 되나? 노트북, 핸드폰, 스마트폰, 무인도에서는 무인도에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왜냐하면 이런 디바이스들이 일단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필수적인 장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직업군에 계신 분들도 그게 없으면은 굉장히 퍼포먼스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니까요. 맞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인도에 갔는데 시간을 몰라. 나뭇가지 하나만 있으면
시간을 알 수 있어라는 그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 방법을. 그렇죠. 근데 핸드폰이 없으면은 그냥 남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모르겠는데. 그걸 알아내기까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되게 단편적인 지식으로 전문가 행세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좀 네. 나쁘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근데 또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사실 뭐 학력이나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분야의 전문성을 나름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도권 밖에서 갇혀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또 이게 긍정적인 면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거를 또 귀신같이 잘 해가지고 적절한 솔루션만 톡톡톡톡 던지고 가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계시죠. 있겠죠. 네. 어디 얘기하다가 이쪽까지 얘기하다 갑자기 자 어찌됐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알아야 돼 하는 그 지식적인 성장. 성장에는 또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까지 성장점이 있겠죠. 성장. 네. 그런 점에서 성장의 과정을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챗GPT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걸리는 작업들을 그렇죠. 획기적으로 네. 줄여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료 조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리라든가 아니면 분석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잘 해주니까 나는 내 그 생각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겠다. 그런 점에서 지식적인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AI 시대 인간은 바보가 되는가? 혹시 민수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도 네. 한량님 말씀해주신 거에 네. 대부분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저는 고민이 지나치게 이제 챗GPT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에서 뭔가 아무래도 편하게 답을 해주고 여러 가지 리서치를 도와주니까 조금 힘들고 느리더라도 뭐 자료를 찾고 뭔가 기초적인 어떤 초안을 작성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오는 그런 학습의 기회도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는 되게 무식한 행위라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그 행위를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뭐 주니어 시기에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아예 없이 바로 편하게 그 과정을 건너뛰고 어떤 작업을 했을 때 물론 그게 효율적일 수도 있고 제가 너무 과거의 학습 방식에 대한 어떤 애착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향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해도 될까라는 우려도 조금은 드는 부분이 없진 않아요. 정서적으로 그렇게 건너뛰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잠깐은 들었습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름의 그런 향수가 있고 그렇죠. 맞아요. 인간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디지털 시대에 인간은 바보가 되는가. 그렇죠. 예를 들면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외갓집이 광주거든요. 그래서 항상 서울에서 광주 갈 때마다 저 옆에서 지도책을 보면서 여기서 이거 빠져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도로마다 번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세로는 뭐 홀수고 뭐 가로는 짝수 뭐 이런 번호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번 타야 된다, 몇 번 타야 된다. 그거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생각 같아서는 진짜 초행길 아니면은 그냥 길을 다 이제 외우고 다니셨어요. 준비를 미리 하셨잖아요. 지도를 보고 이렇게 가야겠다. 맞아. 네. 그래서 길 하나하나 그리고 교통방송에서 나오는 그 이름 하나하나가 어딘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생겼어요. 진짜 이 내비게이션 때문에 사실은 그 좀 고속도로나 큰 도로를 국도를 가다 보면 표지판 있잖아요. 네. 표지판도 안 보게 안 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되죠. 저도 거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잃어버리는 것들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완전 바보 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정말로. 네. 매일 가는 길인데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길을 헷갈려하는 상황이 그러니까 생기기도 하고. 뭐라 그래야 되지? 긴장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주변에 이제 랜드마크나 이런 거 딱딱딱 찝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애초에 그냥 누가 설명해 주는 대로 기계적으로 따라가니까 맞아. 몇 번을 갔던 출근길도 헷갈려. 내비게이션 없으면은 뭐지? 사실은 이런 거는 방금 말한 길찾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의를 조금만 기울이면 기억할 수가 있고 굳이 내비게이션이 없어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정말 사소한 주의만 기울여도 되는 건데 맞아요.
그것조차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맞아요. 게. 네. 그럼 인공지능이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됐을 때 지금보다 더 뭔가의 사소한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이 줄어들면 정말 내가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 그래서 그 비는 시간 동안 네. 그 시간 동안 뭔가를 이제 채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채워지지가 않으면은 그 공허한 그렇죠. 어떤 빈 공간으로 남아버리잖아요. 우리는 그 시간을 뭘로 채우게 될까요? 근데 문제는 시간은 그냥 흐르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시간 때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좀 이런 AI 시대에 좀 그런 어두운 면을 말해보자 그러면은 그렇죠. 사실 우려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일거리도 AI가 사진을 보면 강아지다, 고양이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얘가 아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학습의 얘는 과정이 강아지 네. 사진이야, 얘는 푸들 사진이야, 얘는 머핀 사진이야, 얘는 고양이 사진이야를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바를 뽑아요.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미지 밑에다가 강아지면 강아지, 고양이면 고양이 사람이 보고 밑에다 써놓는 거예요. 그럼 AI가 이 그림을 이렇게 보고 아 이거 고양이에요. 그런데 밑에 써져 있는 거랑 맞으면 너 맞췄어. 해서 동그라미 치고 이거 강아지예요 했는데 아니야 이거는 잘 구워진 머핀이야. 틀렸어. 틀렸구나. 이렇게 해서 AI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의 인력은 어디 들어가냐? 사진에 라벨링 하는 데 들어가는 데이터 라벨링 하는 데 다 들어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I를 위해서 사람은 진짜 너무나 단순 노동을 하게 되는 생각할 게 없는 거잖아요. 네. 아까 그 내비게이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애초에 그냥 생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쓰는 거야. 그냥 즉흥적으로. 개, 고양이,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 10년 후의 미래가 엄청나게 걱정이 될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또 무엇을 잃어버릴 것인가.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렇게 논의가 나아가다 보면은 얘기할 건 한도 끝도 없죠. 그렇죠. 오늘의 얘기는 이제 챗 GPT가 내 자기 개발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네. 요 의미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지식과 관련돼서는 자료 조사 부분, 가장 부분. 시간 많이 들고 에너지 많이 드는 자료 조사, 분석, 요약, 정리, 그리고 아이디어 제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특히 요약 부분은 처음엔 저는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요약은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약력은 사람보다 훨씬 솔직히 말하면 뛰어나다고 해도 저는 사실 엄청난 그 의심을 해가지고 저도 처음에 의심했어요. 한 30페이지짜리 PDF를 이렇게 해보고 근데 정말 딱 맞죠. 거의 맞아요. 맞아. 그리고 그 앞에 이런 방향으로 좀 해달라고 알려주면은 그냥 또 그런 방향으로 해줘요. 혹은 뭐 사례를 중심으로 좀 요약해달라 그러면은 이론이 아니라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똑똑똑 뽑아주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보다 낫네. 사람보다 낫다. 이미 나아졌습니다. 사람보다 낫네. 그리고 저희처럼 이제 PPT를 만드는 입장에서 PPT 많이 만들잖아요. 맞아요. 얘네한테 막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은 깔끔하게 정리해주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그 파워포인트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많죠. 이게 뭐 저는 대표적으로 감마라는 거하고 피치인가 두 가지를 한번 써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아직 뭐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디자인, 내용 구성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퍼포먼스 나오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근데 한글까지는 아직 한글은 아직 좀 그렇죠. 좀 그렇더라고요. 영어 기반으로 학습을 했다 보니까 그래서 요 자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챗GPT가 지식 성장에 관련해서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챗GPT 우리의 경험을 넓혀줄까? 그냥 반면에 이 경험을 베이스로 한 성장 있잖아요. 스킬적인 성장. 요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해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그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맨날 모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 방망이 깎는 노인 있잖아요.
아무리 옆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방망이 깎는 노인 손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는 그렇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기술적인 부분은 사람이 곧 스스로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AI가 그 가수들 노래 창법을 따라해서 지금 AI로 모든 가수들의 노래를 피처링하고 막 하잖아요. 요즘 커버하고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좀 유행하는 많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목소리만 그 사람 목소리라고 해서 약간 그런 감동이 그렇죠. 전해지지는 않잖아요. 그냥 와 신기하다 정도지.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뭘까? 그 외국어. 언어 학습에는 지금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논의를 좀 던져보고 싶어요. 챗 GPT가 번역 기능 있잖아요. 번역 기능. 네. 네.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폰에서는 전화를 하면 바로 동시 통역이 가능할 정도로 가능하죠. 네, 기술이 거기까지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외국어는 도구를 찾아서 외국어로 소통하는 게 더 나은 걸까? 아니면 내 안에 외국어를 습득해서 직접 소통을 하는 게 나은 걸까? 물론 지금 과도기지만 어떤 게 더 나은 그 외국어 사용법일까? 라는 고민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단은 기술의 발전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원래 챗 기반의 소통을 하다가 최근에 챗 GPT가 4.0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음성을 트랜슬레이트해서 상대방한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기 때문에 불과 한 2년 만에 그렇게 된 거죠. 앞으로 2년 후를 내다봤을 때 거의 딜레이 없이 중간에서 동시 통역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갈 것이 이건 불보듯 뻔한 현실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말씀하신 고민처럼 그 외국어 학습에 대한 저는 근데 외국어 학습을 그 자체가 좀 재밌다고 느끼는 편이어서 그래도 공부는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름의 그냥 오기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존심으로 인해서 그래도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되고 이거 없이 대화했을 때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것에 대한 가치나 의미는 많이 퇴색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것도 결국에는 내 안에 습득해야 된다는 건 결국 기술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기술적인 성장이 외국어는 돼야 된다는 건데 결국에는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그 여행 수준 정도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냥 실용 회화 정도. 여행 수준이면은 나는 외국어를 모르고도 외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그렇죠. 스페인어를 전혀 모르지만 요거 핸드폰 하나 있으면 스페인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살거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랑 좀 친한 친구를 만들거나 그렇죠. 좀 깊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저 사람들의 사상이나 생각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거나 이런 니즈가 있다면 그건 내 안에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언어가 필요한 지점이 이제 그 지점 약간 올라가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여행이나 수준이 좀 수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단순히 언어가 소비적 언어라면 그러니까 여행 가서 그냥 단순히 소비하고 끝나는 언어예요. 여행에서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뭐 경험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경험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언어는 그냥 단순히 소비하는 도구일 뿐이죠. 그 정도 개념이라면 뭐 챗 GPT나 얘네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 근데 언어 자체가 어떤 진짜 중요하고 저 상대편의 문화와 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면 그때는 이제 공부를 하고 그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와 함께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는 아직도 챗GPT가 해줄 수 없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몸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으로 익혀야 되는 스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익히는데 이 인공지능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100% 배제하지는 못하죠. 챗 기반이 아니라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인공지능의 처리 속도 때문에 챗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을 인공지능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해서 좀 더 많은 양의 데이터가 빠르게 오갈 수 있게 된다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방망이 깎는 노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방망이를 막 깎는 걸 연습할 때 챗 인공지능의 카메라로 내 동작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떤 지점을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주고 그런 인공지능의 어드바이스에 따라서 조금씩 내 동작을 개선해 나가면서 어떤 숙련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성장, 기술적인 성장 부분에서는 기술은 어떤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떤 포인트에서 뭐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런 식으로 분명히 갈 텐데 그 포인트별로 나에게 좀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죠. 내가 뭐 혼자서 모든 거를 다 내 몸으로 다 배운다 이거는 아니고 그렇죠. 분명 그 과정을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 건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 스킬을 이미 마스터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기의 스킬과 자신의 관점이나 자기만의 이런 체계들을 AI에게 기꺼이 학습을 시켜만 주신다면은 어떤 전문화된 하나의 이렇게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논의에서 좀 더 나아가서 그 자격증 따는 거를 뭐 학원 다니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뭐 3개월 만에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활용법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또한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진짜. 지금은 뭐 학원이 강남에 몰려 있으니까 어학원도 저도 맞아요. 대학교 때 토플 공부하면서 토익 공부하면서 항상 이 강남 종로 근데 종로 강남 만약에 외국어 뭐 토익 공부나 아니면은 뭐 자격증 공부한다 그랬을 때는 챗 GPT를 활용해서 그거 할 수 있는 그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만든다 그러면은 뭐 집안에서 그 충분히 혼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미 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요즘 광고에 항상 다 AI가 붙어 있더라고. 맞습니다. 모든 광고에 다 AI가 붙어 있었어. 최근에 그 AI를 활용해서 나만의 어떤 대화 상대, 외국어 학습을 도와주는 대화 상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꾸 그 AI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자기 회화 스킬을 끌어올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챗GPT 4.0인가? 네. 그걸로 올라가고 나서 옆에 누가 그랬는데 전화 영어 하는 사람들 다 망했네. 이러더라고요. 네, 물론 전화 영어처럼 이렇게 뭐 사람의 인터랙션은 그렇게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고 제가 물어보는 말에 대답해 주면은 틀린 문장 다시 한번 커렉션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면은 뭐 영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음성만으로 우리가 상대방이 진짜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를 구분해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미 왔기 때문에 정말로 전화 영어 같은 사업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소규모의 인력으로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은 진짜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활용하면 기회인데 첫 번째 1차원적으로 잘 활용하면 나한테 도움이 돼. 나한테 1차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사업적인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남한테 도움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다 보면 되게 부가가치 높은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거에는 좀 약한데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까는 굉장히 귀신같이 잘 알고 잘 고민을 해. 사람이 좀 이기적이긴 해서. 근데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남한테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사람들 많은 니즈를 파악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벌써 그 고민을 끝내고 뭘 하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항상 뭘 하고 계시겠죠. 이미 뭘 하고 계시겠죠. 뭔가를 이제 하고 계실 거예요. 챗GPT,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 그래서 이제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이제 AI나 챗GPT가 못 따라온다. 그래서 사람이 경험적으로 체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좀 생각이 든 거는, 그러니까 행동과 생각 이 두 가지를 보면 행동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생각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행동하는 사람들이 좀 약간 경험주의적인 사람들이죠. 그렇죠. 뭔가 해봐야지 약간 이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야 그거 해봐야 아냐? 해보지 않고 되는 거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오히려 요 기술적인 면은 AI가 어떻게 침범을 못하니까 경험적인 면은 네. 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득을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완제로서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해줄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 지식적인 면을 충분히 보완해주고 그렇죠. 요약해주고, 보통 이 행동하는 사람들은 글 보고 책 읽고 이런 거 싫어하더라고. 안 좋아하죠.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걸 우선하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을 빠르게 이제 요약해주고 핵심만 파악해서 자기는 바로바로 그냥 한 발 앞서 나가면 되니까. 근데 저희처럼 이제 생각 많은 사람들은 챗 GPT가 나보다 한 수 위에 있어. 내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다 한들 나 같은 사람들을 수백만 명을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모아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금 더 행동하고 실천하고 이런데 더 초점을 맞춰야 약간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지식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분들은 앞으로 자신의 포지션을 어디에 놓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있는데, 그 태도적인 성장, 이거는 철저히 인간적이다. 이거는 저도 100% 철저히 그렇게 인간적이라서 이거는 이제 건드릴 가지고 있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내 마음가짐이라는 건 내 안에 장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건 다분히 인간적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제가 최근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사실은 이제 그 감정이라는 게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잖아요. 근데 영상에서 본 거지만 그 챗GPT에게 어떤 메시지를 요구하면서 그 감정의 정도와 방향을 이제 주문을 했어요. 좀 더 슬프게 공감을 충분히 하면서 설명을 해줘 했더니 챗GPT가 감정이 있지는 않겠죠. 근데 그걸 흉내는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흉내내는 수준이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따라는 할 수 있구나. 이런 어떤 정서, 감정이라는 기능도 이게 일종의 빅데이터의 무서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수많은 그 자료들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슬픔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 표현을 하더라. 맞아요.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데이터로 남아 있으니까 얘는 분석이나 이런 거 엄청 잘하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그것도 운영하는 거는 또 사람이다. 그렇죠. 결국에 태도와 마음가짐은 항상 스스로 이 사람이 성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느린 자기 개발. 그렇죠. 핵심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다. 태도와 마인드셋, 애티튜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는데 이 챗 GPT로 확보한 시간을 마음가짐과 마인드셋에 좀 쓰는 게 사회에서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완성되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습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기술적인 면, 지식적인 면 성장하는데 이 포인트가 있잖아요. 요 포인트를 해가는 어떤 과정이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식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은 어떤 시점에서의 달성했어요 이거라면 습관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어떤 과정의 계획이라든가 뭐라든가 뭐 그런 스토리들이겠죠. 이것도 다분히 인간적이다. 이것도 인간적인. 근데 문제는 이제 챗GPT는 요거는 도와줄 수 있다. 이것도 도와줄 수 있죠.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메인이 사람이어야 된다. 사람이 주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 측면에서 챗GPT가 어떤 도움이 될까? 지식, 정보 요 부분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시간을 줄여줄 거다. 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요. 나머지 경험적인 것, 태도적인 것
습관적인 부분들은 내 스스로 좀 학습하는 게 좀 많겠다. 챗 GPT는 그 과정을 좀 많이 도와주는 입장이 되겠다. 보조적인 수단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좀 가능하겠다. 네, 맞아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요 정도 기대감을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민수 형 어떤 점에서 좀 챗GPT에 이거는 진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저는 뭐 지금까지 저희가 쭉 해왔던 이야기들하고 거의 뭐 중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주셨던 프레임워크에서 그 지식적인 부분을 상당히 챗GPT가 채워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또 하나는 이건 뭐 주관적인 생각일 수 개인적인 생각일 수가 있는데 챗 GPT를 잘 활용하면 또 하나의 나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답변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답변들을 나 대신에 나만큼 잘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잘 학습된 어떤 그런 인공지능 한 명이 하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잘 활용하면 뭐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칠 수 있겠지만 내가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 또 나랑 소통하고 싶고 뭐 조언을 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좀 일정 부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그 비서의 역할을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좀 방향을 돌려보면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잘만 학습을 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반대로 또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사상가나 아니면 어떤 작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들의 저작물들을 최대한 인공지능한테 학습시켜 놓는다면 뭐 그 사람을 내가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 뭐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저작물과 생각들을 충분히 학습시켜 놓는다면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지금 현 시대에 피터 드러커에게 조언을 받고 마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구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개발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간혹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뭐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상황에 스티브 잡스는 어떤 의사결정을 어떤 했을까? 의사결정을 내릴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스티브 잡스의 모든 게 이제 들어있는 챗 GPT나 AI라면 있다면 참고해볼 수 있겠죠. 물어보면 흥미롭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 들으면서 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게 만약에 얘가 이제 내 말투나 아니면 나를 또 거의 뭐 내 반응이나 이런 상호작용 의사소통이나 이런 걸 그대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온라인에서의 나와 오프라인에서의 나를 이렇게 구분시켜서 온라인에서의 나를 하나의 아바타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하나씩 블로그 글을 쓸 수도 있잖아요. 얘가. 그렇죠. 실제로 뭐 뉴스 기사도 쓴다고 하더만. 아무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챗GPT 강사는 이렇게 활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뭐 챗GPT도 거의 한 1년 반 정도 됐나요? 그렇죠. 1년 반 조금 넘어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생각보다 긴 시간은 아니에요. 짧은 시간 동안 뭐 이것저것 많은 시도를 막 해봤어요. 저도 그렇고 그렇죠. 민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시도해본 결과 실제로 지금 현재 나에게 이런 점에서 좀 도움이 되더라 하는 부분들 공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검색 기능을 좀 대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에 검색해 볼 법한 것들을 챗GPT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얻는 형식으로 좀 리서치 단계 하나의 프로세스가 패턴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 저희가 뭐 커리큘럼을 만들잖아요. 그럼 뭐 8시간 정도 되는 과정을 설계한다고 하면 인공지능에게 이제 챗GPT로 물어보는 거죠. 이러이러한 제약 조건과 그것들 설명하고 8시간 정도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너가 커리큘럼 실라버스 초안을 좀 잡아줘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의 초안이 나오고 그걸 약간 손봐서 또 완성도를 높여갈 수가 있는 그런 정도로
저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외국어 학습에도 조금씩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떠한 단어나 특정한 패턴의 영어를 학습하고 싶은데 그걸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문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면 예문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내가 이걸 배우려고 하는데 몇 번 나랑 대화해 줄 수 있을까? 하면 간단한 대화를 해주기도 하고 또 하나 좀 유용한 게 저는 간단한 논리가 들어가 있는 퀴즈를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다. 퀴즈 만들 때 그것도 하나의 되게 머리 아픈 일이거든요. 이거 되게 어려운 사실 귀찮잖아요. 근데 이런 걸 뭐 예를 들어 한 30분에서 45분 정도 되는 분량의 텍스트를 주고 뭐 객관식 문제나 간단한 단답형이나 아니면 낱말 빈칸 채우기 정도 이런 정도의 간단한 논리형 퀴즈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학습 마지막에 썸머리 퀴즈 같은 거 네, 그렇죠. 그런 거 만드는 것도 사실 그 학습자 입장에서는 되게 간단한 문제지만 그렇죠. 만든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직관적으로 잘 찾아서 딱 문항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좋네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 조금 제가 하고 싶은 건 데이터 처리나 다량의 데이터가 모여 있을 때 그걸 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챗GPT에게 맡겨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놓친 게 있다. 이미지 생성, 이미지 생성, 동영상 생성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도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그 시각적 상상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어떤 큰 산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누구는 쓱쓱쓱쓱 그려가지고 이제 이미지 작업 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작업이 요즘같이 이제 시각적인 시청각 자료가 많이 넘쳐나는 세상에서는 시각적 자료가 일종의 필수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관련 그림 찾으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시간 또 많이 들고 하는데 딱 내 입맛에 맞는 이미지도 없고 근데 요즘에는 스크립트 써주면은 입맛에 맞게 잘 만들어줘요. 비교적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스타일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되게 뜬금없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커피잔과 기차를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커피잔 들고 있는데 옆에 기차가 지나가는 뭐 그런 것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물론 내 마음에 100% 차진 않지만 80%는 차거든요. 근데 검색을 하면 그게 안 나와. 물론 이런 좀 저희랑 다르게 시청각이 예민한 디자인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게 뭐야 하시겠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맞아요. 상당 수준의 요구를 다 충족을 시켜준다. 맞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아요. 대충 메시지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거 오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찾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이미지 찾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저작권 또 따져보고 하다 보면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되게 유용하게 정말 쓰시는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 1. 크리에이터의 챗GPT 활용법 2. 자격증 공부를 위한 챗GPT 활용법.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가지 정도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부분들을 한 4가지 정도 이제 뽑아왔는데 첫 번째는 이게 좀 이렇게 업무에 따라서 좀 다르게 뽑았어요. 첫 번째는 이제 크리에이터로서의 업무, 콘텐츠를 만든다. 콘텐츠를 만들 때 예를 들어 제가 만드는 콘텐츠는 뭐 아까 말했듯이 뭐 PPT 콘텐츠나 아니면은 뭐 영상이라든가 오디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 하려면 주제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일 어렵죠. 주제를 정하는 거. 근데 챗 GPT한테 뭐 트렌드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생산성과 관련된 여러 세부 주제 중에 요즘에 각광받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 있더라고. 그래서 뭐 요즘 트렌드나 주제의 어떤 세부적인 것들, 그 다음에 주제가 정해졌다면 그 다음에 자료조사 같은 부분들, 적절한 뭐 통계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을 찾는데 시간을 굉장히 줄여주고.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케이스 사례를 찾을 때 저는 이 챗GPT가 사례를 찾아주는 기능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무료 버전 기준으로, 유료 버전 아니 무료 버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칠 사례를 보면 제가 최근에 어떤 콘텐츠를 만들다가 레고사의 사례를 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레고사가 원래 가족 기업이었다가 중간에 외부
인을 CEO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 CEO가 굉장히 잘해서 레고가 좀 침체기에 있을 때 레고의 매출을 좀 다시 상승시키고 부활하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CEO가. 네. 그러면 이 CEO가 어떤 행동을 했을지 궁금하잖아요. 네. 그걸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례를 좀 찾아달라고 챗GPT한테 한번 질문을 했죠. 요구를 했죠. 근데 그거는 정확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든 게 나는 앞으로 이런 사례를 찾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챗GPT랑 좀 프롬프트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론의 문제인지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될까라는 고민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챗GPT가 나한테 답변해주는 말은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왜냐하면 얘가 학습하는 것들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학습하니까 결국에는 디지털 기반의 정보가 남아 있어야 학습하고 말을 해주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되고 되게 세분화될수록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경험적인 것들은 누군가가 블로그에 이렇게 써놓지 않는 이상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좀 두루뭉술하고 일반적인 얘기는 되게 잘한다. 왜냐면 그런 거 많으니까 그런 거. 그렇죠. 텍스트 네. 자료가. 근데 구체적이고 막 그런 사례들은 조금 빈약하잖아. 그리고 오래된 사례들은 많아. 오래된 사례들을 찾으려면 좀 많이 찾는데 그렇죠. 근래 최근의 사례들을 찾으려 그러면 최근의 사례는 없고 그거는 또 없고 약간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약간 좀 신문 기사 사례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 몇 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사례를 찾으려면 일단 어떤 기사를 좀 정리해 달라고 하고 기사를 몇 개 이렇게 딱 추천해 주면은 기자들은 항상 그 분야에 한 20년, 30년 그 분야만 바라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사를 쓰다 보면은 키워드 한두 개가 사례로 이용될 만한 키워드들이 이렇게 걸리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요거 자세히 찾아가지고 이제 사례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단계를 좀 거쳐가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시작은 이제 기사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사례 찾으려고 그러면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척해서 외국에서 소개된 그런 사례를 찾아서 이걸 또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렇죠. 이 작업이 되게 장벽이 많잖아요. 그죠. 리서치에서 또 외국어 또 번역을 하면 또 번역은 또 완벽하게 아직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한국말로 나와 있더라도 문장을 다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간혹 그 글 쓴 거 보면은 이거 번역문이구나 금방 알잖아요. 바로 책 같은 책도 이렇게 보면 번역문 특유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트렌드 찾고 주제 찾고 그다음에 자료 정리하는데 시간을 줄이는 대신에 그 남는 시간만큼 컨텐츠의 질을 좀 많이 올리는데 시간을 많이 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로서는 이런 자료 조사나 트렌드 분석 이런 데 시간을 줄이면서도 컨텐츠 자체의 어떤 질을 올린다거나 내용을 좀 퀄리티를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돼서 좀 그런 점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진 빠진다고 하죠. 자료 조사가 전 제일 진이 빠져요. 제일 진이 빠지는데 진 빠지는 일을 안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그리고 좀 제가 지금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은 자격증이. 자격증이요? 네, 자격증. 요즘에 준비하는 자격이 몇 개 있어요. 왜냐면 저는 자격증 공부하고 이런 거 자격증 자체가 뭐 돈 벌려고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고요. 네. 사회에 나와가지고 뭘 새로운 걸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학원을 다니거나 뭐 혼자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새로운 걸 공부하고 싶을 때는 항상 자격증을 찾아봐요. 목표도 필요하고 계기도 필요하니까. 왜냐면 자격증을 공부한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걸 이렇게 달성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이제 가시적인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의 효율이 오르고 두 번째는 자격증이 있다는 거는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공부 방법이 체계적으로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목도 나와 있고 있다는 거죠. 네. 뭐 이론서도 나와 있고 문제도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쉽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은 자격증을 공부하는 방법이다. 혼자서. 여기서는 중요한 거 전제는 혼자서입니다. 혼자서 공부할 때는 자격증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제가 준비하는 자격증이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 관광통역 안내사. 그래서 영어랑 일본어 이 두 가지를 좀 공부하려고 해요. 목적은 뭐냐면 저는 뭐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외국인들 이제 오는 뭐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하면서 거기서 또 여행 정보도 이렇게 해주고. 왜냐면 제가 예전에 외국에 나가서 했을 때 뭐 홈스테이 하거나 이랬을 때 거기서 했던 그런 상호작용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현지인이 소개하는 뭐 여행지라거나 현지인이 알려주는 뭐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뜻깊게 느껴졌었거든. 뭐 딱 맞는 표현 아닙니다만은 뭐 문화 해설사 약간 그런 이런 느낌이죠.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제 영어가 필요하고 언어가 돼야 되니까. 문제는 그럼 네 언어가 어느 정도 실력이야를 물어봤을 때 이게 증명할 만한 게 없잖아요. 물론 뭐 토익 점수, 토플 점수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누군가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화와 관련해서 그리고 여행과 관련해서 뭔가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통역 안내사가 눈에 들어온 거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실기가 있어요. 필기는 이게 문제 푸는 건데 실기는 영어를 선택하면 영어로 면접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일본어를 선택하면 일본어로 면접을 봐야 돼요. 자격증 시험은 분명 이제 족보가 존재하고 그렇죠. 모범 답안이 있단 말이에요. 답안이 있죠. 예를 들어서 문제은행 같은 식이라서 뭐 100문제 안에서 이제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형태인데. 그러면 챗 GPT한테 이미 기출 문제는 다 나와 있으니까 얘는 모범 답안을 주고 네가 이 중에서 이제 문제 내봐라. 제가 문제를 낼 거 아닙니까? 질문을 역으로 나한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거기에 맞춰서 모범 답안을 쭉 얘기해요. 그럼 얘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혹은 의미나 맥락상으로는 맞는데 이런 표현이 좋겠다라든가 이런 피드백을 또 해줄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어 회화가 포함된 시험을 준비한다면 오픽이나 토플도 마찬가지죠. 또 라이팅, IELTS나 뭐 토플도 라이팅 있으니까 라이팅 관련돼서도 모범 답안 주고 문제 내줘. 걔가 문제 내주면은 내가 써서 보내주면 또 피드백 해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의 뭐 필수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격증을 준비할 때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수 있겠다. 이게 비싼 학원비 내지 않고도 그렇죠. 물론 학원이 잘 맞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처럼 이제 학원보다는 혼자서 끙끙대면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피드백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학원에 가는 학원의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그 피드백을 받아보기 위해서 맞아요. 사실은 학원에 가는 거거든요. 내가 맞는지 틀린지. 그렇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안 잘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표현 하나하나가 그렇죠. 맞는 표현인지 틀린 표현 내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옆에서 원어민이 지적해주지 않는 이상 그런 면에서는 좀 요 자격증에서 좀 가능성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요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구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많은 것들 중에 자격증도 일종의 기술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술을 쌓아가는 이 과정의 습관들 어플 켜가지고 바로 하면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어 면접도 얘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요. 모범 답안 좀 넣어놓고 예상 질문 넣어놓으면 얘가 거기서 뽑아가지고 예상 질문 뽑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과 면접 관련해서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3. 진정한 검색을 경험하다. 4. 혼자라도 피드백을 원한다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상에서 아까 검색 얘기하셨는데 그 검색 그 플랫폼들이 예전에는 검색이라고 하지만 탐색이었어. 탐색. 왜냐면 뭐 챗 GPT 이렇게 구글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여러 가지 웹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웹페이지 중에 내가 그 조금 미리 보기만 보고 내가 원하는 답이 그렇죠. 있는 게 뭘까 하고 링크를 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탐색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게 뭐였는지 결국에 찾아내는 거니까 탐색이잖아요. 근데 그런 검색 기능에 이제 의구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비판적인 사람들이 생긴 거죠. 결국에 검색은 내가 질문을 하면 답을 보여줘야지. 페이지 링크만 쭉 나열해놓고 거기서 네가 찾아라 하면은 그게 진정한 검색이 아니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챗 GPT 만든 그 오픈 AI에서 뭐 기술자 몇 명이 나와가지고 검색 엔진을 만들었대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해봤죠. 해봤더니 진짜 질문하면 바로 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그 인테리어 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 맞다. 인테리어 관심 많으시잖아요. 인테리어 책 보고 있는데 제가 이 검색 엔진에 뭐에서 놀랐냐면 그 인테리어 공부하다가 저는 색에 대해서 별로 몰라요. 색이요? 색. 왜냐면 제가 기본적으로 색약이기 때문에 색에 예민하지가 않아. 그래서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인테리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감색 혼합, 가색 혼합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 색을 혼합하는 방식의 차이래요. 근데 말만 들어서는 모르겠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전혀 문외한인 저로서도 전혀 감색이면 낮춰주는 거고 가색이면 더해주는 건가? 약간 그러니까요. 그 우리 때는 그러니까 한문을 배운 세대는 그걸 자꾸 한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책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구글에다 그냥 감색 혼합, 가색 혼합 써놓는데 감색 혼합은 뭐 빛의 혼합이다, 뭐 가색 혼합은 뭐 그냥 이런 잉크의 혼합이다. 요 정도만 쓰여 있지 왜 가색인지 감색인지가 안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데 결국에 왜 네이밍이 왜 이 모양으로 돼 있는 거야? 이게 궁금한 거지. 그런 정의가 궁금한 게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가색 혼합과 감색 혼합이 뭔지 알려주고 뭐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해줘 이렇게 했는데 명확히 첫 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감색 혼합은 뭐 빛의 혼합이고 그건 똑같이 나왔어요. 가색 혼합은 뭐 이렇게 물감의 혼합인데 결국에 명도 밝기가 가해지느냐 밝기가 어두워지느냐에 따라서 이 명도의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색 감색이다. 이렇게 첫 두 줄이 딱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걸로 검색해야 되겠다. 확실하게 이해가 안 돼. 명도란 키워드가 들리니까 빛의 가감을 명도로 빛의 가감을 이제 가감이라고 이렇게 써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찾던 답이었어. 이걸 궁금했던 건데. 요렇게 대답을 해줘야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궁금했던 게 갑자기 인테리어 하면 색이 막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이 해야 되나 싶잖아요. 언뜻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약간 디자인이니까 난 색이 둔감하니까 물론 그걸로 뭐 돈을 번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취미로 하고 있지만 남들보다 좀 뒤떨어지고 부족한 거 아닌가. 이건 재능의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할 일 없이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물어봤어요. 혹시 색약이나 이제 컬러 블라인드 중에 이제 디자이너나 이런 게 있냐. 이거 희망적인 대답을 하더라고요. 충분히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도 몇 명 있대. 내가 궁금하잖아요.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 알려줘. 했더니 바로 사례를 막 얘기해 주는데 뭐 고흐라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흐요? 그 고흐도 약간 그 그림을 나중에 분석하다 보면 얘가 약간 컬러 블라인드였다. 근데 문제는 초기가 아니라 이제 노년에 이제 오는 컬러 블라인드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모네인가 마네인가 아무튼 그런 것도 막 추천해주고 마지막으로는 마크 주커버그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 걔도 그렇더라라는 사례를 딱 보는 순간 자신감을 가졌는데 그리고 그럼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어 물어봤더니 색깔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이 인테리어에서 불편한 점을 찾아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쭉 해주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야 이런 기회가 있다. 그런 점에서 겁나 신뢰하게 됐죠. 한 2시간 검색해보고 신뢰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건 좀 설명을 길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검색 기능들이 늘어나는데 예전엔 검색은 탐색이었다면 이제는 검색은 진짜 질문과 답변
요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게 과거의 검색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선택을 하죠. 근데 이거는 선택이 없어지고 맞아요. 답을 바로 주니까 어찌 보면은 또 잃어버리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근데 모든 그냥 그걸 믿어버리면 모든 편리함은 네. 항상 이제 수동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사람 수동적으로. 모든 게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내가 편리해지는 만큼 그걸 대신해주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챗GPT인 거고 아까 뭐 작가 막내 작가가 얘기했던 그렇죠, 거는 그렇죠. 그거는 사람이 날 대신해서 뭔가를 해주는 거고 결국에는 할 일은 그대로인데 하는 일은 그대로인데 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 누가 좀 수동적으로 변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죠.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비판적 사고가 오히려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너무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어. 그죠. 지금도 경험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경험이 하나 두 개 쌓이면 사실은 실제적으로 잘 해주는 것도 맞고요. 정답을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맥락까지 고려해서 질문에 답변을 딱딱 내려주게 되면 그런 케이스가 쌓이다 보면 당연히 신뢰할 수밖에 없고 계속 그거에 또 맞아. 의지하게 되고. 근데 80% 맞다고 해도 20% 분명 틀린 게 있을 텐데 그럴 수도 있죠. 의심조차 하지 않는 거죠. 네. 않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또 하나의 딜레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런 검색 기능은 조금 유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설명한 건데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글쓰기나 아까 스피치와 관련해서 그렇죠. 뭐 회화, 뭐 글쓰기, 면접 스피치, 뭐 1분 스피치 그리고 요즘에는 저는 이제 취업 관련해서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자기소개서나 1분 자기소개 대본을 써오거나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이제 챗 GPT한테 넣어가지고 좀 자연스럽고 유려하게 좀 편집을 가능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뭐 10분, 20분 낑낑대면서 이렇게 첨삭하는 것보다 걔한테 넣어서 짠! 하고 나오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나는 있는 거에서 빨간 펜으로 고치잖아요. 그렇죠. 네. 걔는 정보를 가져다가 논리적인 글쓰기는 진짜 잘하거든요. 약간 그 뭐지 신문 기사 같은 글쓰기 되게 잘해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같이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템플릿이 정해져 있잖아요. 첫 번째 그렇죠, 주장하고 그렇죠. 네. 이유 말하고 근거 사례 쭉 얘기하고 스토리 얘기하고 마지막 문장 한마디 하고 이게 딱 템플릿 정해져 있는 그런 글을 귀신같이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줘요. 두 가지씩 구조의 네. 그런 글. 그리고 스토리도 템플릿으로 스타 기법 있잖아요. 네. 스타 기법에 맞춰서 작성해줘 하면은 문장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스타 기법에 맞춰가지고 작성을 잘해주거든요. 사실 이거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그래서 원래 그런 강의 안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주변에 자기소개서 작성 그 교육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많기는 찾아보면 되게 많은데 근데 잘 안 하는 이유가 내 시간과 에너지를 갈아 넣어야 되거든요. 갈아 넣어야 되는 그런 작업인데 남의 글을 대신 써준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네. 근데 이 챗 GPT의 도움을 받고 나서부터는 좀 그런 강의들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야. 그래서 나중에 이런 노하우들이 쌓이면은 블로그 글쓰기라던가 아니면 저처럼 이제 팟캐스트 만드는 사람들은 스크립트 작성하실 때. 그다음에 강의 같은 경우에는 강의 그 개요 같은 거 물론 챗 GPT가 개요를 짜주기도 하지만 내가 짜은 개요에서 이제 뭐 오류를 찾아낸다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충해 준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처럼 1인 기업이나 혼자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견이 필요한 거잖아요. 나랑 다른 의견들이 간혹 필요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정말 필요하죠. 피드백도 필요하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혼자만의 그런 생각이나 어떤 오류에 갇혀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사실 많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챗GPT가 일종의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한테 조금 영향을 주는 피드백은 충분히 가능하다. 애초에 예전처럼 막 이렇게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진 않더라고요. 뭔가 할 법한 이야기들을 해주니까 그런 점에서 좀 피드백 면에서 좀 좋지 않나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좋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요거 자기소개서 이런 거 써주는 거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도움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자격증 시험. 회화나 뭐 그런 거는 어떻게 내가 혼자서 어떻게 연습을 해 가요. 맞아요. 이런 거는 정말 그래서 표현 하나 그 이디엄 수거 하나 어떻게 틀린지 맞는지 어떻게 알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좀 받고 있네요. 챗GPT 게으름 그리고 기대와 우려. 그 자기 개발에 챗GPT를 많이 활용하고 계신 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사람이요. 이 정도면. 네. 기본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챗 GPT도 지금 여기가 시작이잖아요. 지금이 시작이죠. 시작인데 네. 지금 내가 이 정도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5년 후, 10년 후는 되면 어떤 활용이 있을까? 굉장히 이제 기대도 되고 내가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가 무서워요. 정말 우리가 옛날 영화에서 보던 그런 디스토피아 같은 세계관이 열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맞아요. 제가 이거 왜 무섭냐면 코로나가 2년이 지나고 나서 패스트푸드계에 키오스크가 다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만약에 7, 80대 어르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나한테 뭐 이거저거 알려주는 자식도 없어. 새로운 정보 들어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또 노안 때문에 이 조그만 핸드폰 들여다보는 거 기력이 세. 그러면 그럼 그 키오스크를 언제 배우고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 따라갈 수 있을까? 물론 지금이야 뭐 백다방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봤는데 아니 실제로 그 키오스크를 가르쳐주는 교육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지방에서도. 맞아요. 네. 그 IT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노인 복지관 같은 데서도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공항에도 마중 나가러 갔다가 가만히 서 있었는데 버스 왔는데 타려고 하니까 예약하셨냐고. 어디서 예약해요? 이게 무슨 앱 있는데 여기서 예약하는 거라고. 아무도 안 알려준 거 같아. 난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버스 타던 방식으로 타려고 거기 가만히 서 있었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그 앱으로밖에 예약이 안 되는 거야. 그때 순간 나는 이 말을 듣고 이행을 할 수 있잖아요. 실천을.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오로지 예약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그 채널을 그 하나만으로 열어둔 것은 좀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의아하긴 하네요. 그죠? 여러 채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항버스 같은 거는 물론 저희 동네 중간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정류장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무서웠어요. 나도 그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분들처럼 뭔가 시대에 적응하지 못할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인가요? 누군가는 마음 편히 쓰잖아요. 자유롭게. 근데 누군가는 정말 활용하죠. 긴장하고 초조해하면서 쓴단 말이에요. 그게 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둥바둥하면서 쫓아가는데 누군가는 즐기면서 가고 그런 시간이 오면 과연 나는 저걸 잘 쫓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챗 GPT도 지금 시작이 이런데 나중엔 진짜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서도 좀 무서운 것도 있고. 실제로 챗GPT라는 게 출시되고 한 2년 사이에 정말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많은 게 바뀌었죠. 뭐 이미지 생성하는 인공지능도 많아지고 영상 생성하는 인공지능도 생기고 챗 기반의 서비스도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고. 맞아요. 네, 이런 게 진짜 1년, 2년 계속 시간이 흐르면은 정말 어떻게 될까? 사실 상상조차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네. 맞아요. 얼마나 변할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시대의 인재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가. 저는 완전 빈익빈 부익부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양극화될까요? 완전 인재들은 진짜 아까 나 말했던 명장처럼 딱 완전 이제 전문가 그룹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그만저만한 전문가들 중간은 없어. 그만저만한 전문가들이 아까처럼 그냥 혼자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컴퓨터 하나 지어줘야 전문가 소리 들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 들었어요. 약간 좀 다른 관점이긴 한데 그 하이 레벨에 있는 전문가들과 고만 그냥 저냥 정말 다수를 차지하는 전문가들 사이에 실제 능력 차이는 그렇게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지만 실제 차이는 크지 않을 수. 문제 해결력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실제로 얻어가는 이득의 차이에 비하면 실제로 능력 차이는 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작은 능력 차이 때문에 가져가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게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찌됐건 모든 게 다 시작이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기회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해보고. 그럼 한량님 혹시 네. 인공지능 활용해서 이런 거 한번 서비스 기획해보고 싶다,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요 자격증별로 네. 이거 해보니까 이거 어느 정도 이제 왁구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네. 자격증별로 챗 GPT를 활용한 어떤 자격증 공부 모델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네. 들었고, 두 번째는 이 챗 GPT가 이제 회화에서는 많이 해주니까 그러니까 전화 영어 수준으로 어떤 커리큘럼을 좀 이렇게 짜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한다 정도의 컨셉을 가지고 이제 계속 커리큘럼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외국어나 자격증 분야에서 만약에 제 그런 능력이 된다 그러면은 좀 하나의 완성된 형태의 그런 교육을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수 쌤은 어떤 가능성들을 좀 보셨나요? 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해보고 싶은 거는 일단은 채팅 기반의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재 그 챗GPT는 그 LLM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커다란 언어 모델을 가지고 만든 건데, 보편적으로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보편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것 같은 정답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뭔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원하는 딱 핏한 딱 맞는 그런 답을 도출해내는 데는 이것보다는 SML 모델로 나에게 좀 특화되어 있는 그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네. 그걸 학습시켜 놓고 그거에 기반해서 뭔가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챗 기반의 서비스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교육 훈련에 이걸 좀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 요거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직은 고민 그죠.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약간 이걸 서비스 전면에 내세우는 것까지는 아직은 깊은 고민을 안 해봤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최대한 서포트해주는 정도? 그쪽으로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위임할 만한 일이 뭘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얘한테 그냥 맡길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인데 적어도 얘한테 그냥 던져 놓을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그냥 대표적인 것들이 아까 말했던 자료 조사나 정리, 그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는 글쓰기나 대본을 써달라고는 못하는 거 같아요. 맞아.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다. 약간 뭔가 해보고는 싶었는데 내 스킬이 부족해서 도전하지 못했던 분야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교육용 게임 같은 걸 개발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상호작용이 활발한 건 아니고 인터랙티브 무비라고 해서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의 대화가 오고 가고 약간의 캐릭터를 움직이는 정도, 간단한 동작을 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게임을 교육용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혼자서는 생각만 했지 사실 엄두를 못 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게임 엔진을 다룰 줄 모르고 근데 챗GPT나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는 그런 기능 등을 보완해준다면 이런 프로젝트도 나도 한번은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잠깐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언제 워크샵 해가지고 한번 깊이 퍼봅시다. 네. 깊이 뭐 결과 하나를 이제 목표로 삼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혹시 챗GPT와 관련해서 혹시 더 하실 말 있으신가요? 대충 충분히 이야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 나누면서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좀 우려스러운 면도 그리고 기대가 되는 면도 다양하게 챗GPT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던 것 같은데요. 저는 우려보다는 기대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중심적으로 사고하면 일단 내가 하는 일에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는 기대 반 우려 반인데
한량님보단 약간 우려의 포징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51대 49 정도로 우려가 조금 높은. 맞아요. 분명히 네. 분명히 이제 장단이 있죠. 네. 장단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좀 지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거 도구로서 잘 활용해 나갈까? 이거는 네. 또 개인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 GPT를 활용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이 느린 자기 개발, 이 챗 GPT가 향후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또 써보고 그 다음에 우리 후기 한번 또 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후 얘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진짜.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새로운 팁이 생기면 또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대 아재들의 느린 자기계발 이야기, 오늘 챗 GPT와 자기계발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과 그다음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구독도 해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